지금 구간에선 저는 오히려 좀 한번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시기는 아닌가. 누가 성장을 의심하겠습니까? 거기도 숫자까지 잘 나가요. 당장 가길 원한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6월에 드디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드디어 가게 됐죠. 코스피가 3,300을 넘었는데요. 자, 이렇게 강세장이 왔을 때 특히 이런 설레인 마음속에서 만나 뵙고 싶었던 분, 바로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3,300포인트 정말 이 보는 사람마다 아마 심정이 좀 다를 겁니다. 아, 잘 투자했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 이거 정말 그 전에 좀 사둘 걸 하는 분도 계실 네네.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3,000 이렇게 전인미답의 신고가를 갔을 때는 주변이 이제 너무 막 소란스럽잖아요. 사실 막 주식 안 하던 분들도 더 뛰어드시고 올해 1월이 사실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의 3,300은 거래대금도 줄고 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도 일면 톱으로도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9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주식 시장이 뭐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강세장에서도 손실 본 개인들이 많다. 네. 뭐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네. 강세장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위기만 봤을 때는 아직 고점은 아닌 것 같고, 주말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곧버스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이번에 저도.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봤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 중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하락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아래쪽으로 보신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수가 레벨은 좀 높아졌지만 우리가 뭐 여기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저는 여전히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증시가 실제 숫자는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는 오히려 더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나라 PER이 15배까지 갔었거든요. 당시에 삼성전자 좀 오버슈팅을 하면서. 근데 지금 지수가 더 높은데도 PER이 13배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12.8배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매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니냐, 계속 올리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반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 아닌가 그동안.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제가 기억으로 한 번도 추정치가 꺾인 적이 없어요. 네. 매주 올라가요, 매주. 그만큼 아직도 조심조심 올리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서 PER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실적을 추정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가 여전히 개인들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진짜 비트코인도 이제는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이제 결국 주식밖에 없는 것 같다. 다시 유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에서 지금 거의 올해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탁금이 저는 신기한 게요. 원래 줄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만 50조를 샀어요. 그렇죠. 그럼 줄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돈이 유입이 안 됐으면. 유지가 됐다는 건 실제로 50조가 들어왔다는 거는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개인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증시를 이끈 주체는 저는 개인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 누구도 아니에요. 사실 외국인도 5월 달도 팔았고 6월도 팔았고, 기관은 이번 달에만 6월 달에만 한 3조를 넘게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증시가 안 빠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의 저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갔을 것 같고, 특히 4월 말하고 5월 달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왜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팔아가지고 증시가 3,100을 위태위태 했었는데 개인들이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유동성이 또 바뀌면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지금의 유동성 환경 하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 꾸준하게 돈을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3,300이라는 이제 심리적인 뭐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증시가 단지 올라왔으니까 고점이다,
라고 보기는 아직은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좀 코스피에 대해서는 좀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마 개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익을 본 사람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이 많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삼성전자를 1분기에 진짜 많이 네. 사셨더라고요. 뭐 2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보니까 고점이었고 오히려 지금은 더 낮은 상황인데 근데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뭐 좋아요. 굉장히 좋을 네, 거라는 네,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라는데 삼성전자 주가만 이렇게 좀 잘 안 오르는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더 오를 건지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실 3분기까지는 좋아요. 네. 이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3분기 실적 좋다. 네. 근데 문제는 4분기하고 내년 초예요. 여기서 시각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분기가 내년 초에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감이 큰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낮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근데 모멘텀을 보시면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3분기보다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좀 더 우리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내년 초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저도 보다 보면은 이분 얘기를 들으면 지금 삼성전자 당장 팔아야 될 것 같고 네.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 바닥인데? 사야 될 것 같고 되게 헷갈리는 건 사실인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방송하는 이날 그 현대차증권의 또 노은창 애널리스트 분 그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오늘 네. 또 삼성전자 되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긍정론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그러시죠. 바꿨어요 톤을. 갑자기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네. 11만 원에서 10만 원.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보니까 제일 지금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서버잖아요. 그렇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고를 많이 안 갖고 있대요. 1, 2주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넘기잖아요. 네. 근데 이 고객이죠. 고객사가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아. 이 재고가 늘어났다. 네. 그럼 결국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도 나중에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주문이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좀 발주를 많이 해가지고 미리 많이 모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 고객사의 재고가 늘어나면 결국에 서버 디램 이게 나중에 협상을 할 때 네. 고객사가 좀 가격을 좀 이게 낮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서버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도 나왔던 이슈였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이런 내용을 좀 그때 당시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가 좀 많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3분기, 4분기 내년 초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자꾸만 계속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 말도 지금 맞는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어요. 서버, 모바일, PC. 네. PC가 안 좋은 건 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3분기부터 꺾여요. 네. 모바일은 회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제품 나오니까. 서버에 대해서는 역시 3분기 좋다는데 의견이 없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내년 초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하루는 좀 미국의 마이크론 올라가면 잠깐 올랐다가 또 아니면 다시 빠졌다가 그리고 7월 1일 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텐데 그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메모리는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메모리가 좋다 나쁘다 말씀은 확답 못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지금 안 좋은 것도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에 반영은 됐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5개월 동안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반영은 됐고 다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는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가 진짜 우리 기대보다 좋아지는 거는 3분기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 같아요. 비메모리 쪽이 지금 TSMC랑 격차가 지금 아직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줄인다던가 뭔가 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격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스틴 공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들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TSMC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등이에요. 그걸 다 수주 받아서 많이 만들어주는데 삼성은 그런 걸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네덜란드의 NXP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몸값이 40에서 5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현금이 100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인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면이 되면 또 빠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불투명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뭔가 삼성전자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는 게 보이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이벤트가 나와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비메모리 같아요. 아니면 폴더블 폰이나. 네. 폴더블 폰도 잘 팔리면 좋죠. 네. 당연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근데 보다 삼성전자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 올린 거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 TSMC를 좀 따라잡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그게 생기는 시점에서는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저는 크게 빠질 건 없지만 오를 수 있는 뭔가 좀 재료는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지금 기다리는 시기다 보니까 주가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올라가길 바라시겠지만 정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인내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 8만 원 초반대에선 삼성전자 한번 사볼 만하다. 네. 예, 근데 오르는 시기를 내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사놓고 기다릴 수는 있는 구간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벤트들이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그거를 나는 확인하고 사야겠지, 이러면 또 늦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장 가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과거 경험상 이 사이클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진 적이 네, 예전에 맞아요.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이렇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모든 기대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때 과연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슈퍼 사이클이 항상 이제 오히려 고점을 칠 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혹시 살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이 좀 더 나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실적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만 보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분기부터 3분기 고점 네. 찍고 꺾이니까, 네. 그러면 꺾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뭐 지금 살 필요 있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최고로 좋았을 때 네. 오히려 주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네. 그때 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다른 점은 네.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일단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3분기가 실적이 최고조였는데, 네. 그때는 어땠냐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다 다음도 좋게 봤어요. 그랬었죠. 대부분 좋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 비싼 가격에도 좀 샀던 건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들 말이 맞아버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디램 가격도 폭락을 했는데,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실적만 보면 투자분들이 당연히 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이니까 꺾이고 꺾였다 있는 내년 2분기부터 다시 가는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면은 2분기면은 차라리 올해 그냥 연말 정도에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랑 다른 점은 지금은 이런 사이클을 모두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 굉장히 정보의 차이가 네, 있군요. 정보가 지금 다 노출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다 사이클은 비슷하게 봐요. 근데 이 강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다. 그거보단 좀 낫다. 그리고 지금 주가 충분히 싸다. 반영됐기 네. 때문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저도 어쨌든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월 동안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네. 그리고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아무리 못난 종목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못난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퀄러티 주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순환매 관점에서라도 증시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한 번씩 조정받을 때는 모든 업종이 한 번씩 다 돌고 나서 빠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지금 바이오만 못 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업종을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라도 펀더멘트가 무관하게도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저는 오히려 좀 한번 매수함을 해볼 만한 시기는 아닌가. 설사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대로 안 간다고 해도 하방은 저는 정말 단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외국인이
뭐 계속 파는 듯 하다가 어쩌다 이제 사면 와 이제 외국인 돌아왔다 기사 네, 나오자마자 네, 다시 또 맞아요. 보면 또 외국인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외국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좀 답답해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좀 살아. 왜 이렇게 하세요? 딱 지금 보면 작년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나서요. 네. 딱 2번 샀더라고요. 네, 11호라고 4월 딱 2번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계속 팔았는데 다만 이제 좀 바뀐 건 뭐냐면 5월이 굉장히 매도가 좀 많았더라고요. 5월에 네. 거의 9조 원 정도 팔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아, 근데 그게 좀 우려됐던 게 이러다가 공매도 재개되니까 계속 파는 거 아닌가 네. 이랬는데 아직 6월이 끝난 건 아닌데요. 거의 6월 마지막 전주까지는 1,000억대 정도까지만 순매도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는 좀 어느 정도 완화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엄청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외국인들이 좀 사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안 사요. 근데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지금 인터넷,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IT잖아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 이 세 개 그룹인데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네이버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자동차도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압도적인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인 시각은 굳이 지금 삼성전자를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단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뭔가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뭔가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매도는 또 안 해요. 안 하는데 매수까지 할 정도의 매력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리고 환율 문제가 좀 있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동안 구조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달러가. 그런데도 안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위안화는 강세였어요. 사실.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였거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위안화 따라가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 한번 제가 특정 시기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하나 뭐 바뀌는 조건도 있겠지만 일단 위안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했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결국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환율 구도면 위안화와 격차가 있으면 요 정도까지는 메꾸겠지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원화를 살 요인은 생겨요. 원화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달러가 계속 강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어차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네. 그것도 극복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백신 보급은 계속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 외의 지역이 더 좋은 성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달러가 약해질 요인은 저는 충분하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좀 충분히 외국인들이 그런 원화 강세에 기반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미국은 아직 멀었는데 네. 근데 올해 뭐 빠르면 8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한국은행. 네. 예, 빨리 근데 옮겨서.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또 투입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좀 벌어지면 한국의 또 워낙 강세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외국인 매수 심리를 저는 좀 자극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어느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은 하는데 뭐 사실 그게 특정 시점은 저도 알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의 좀 클라이막스는 그래도 지나갔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관 같아요. 어.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연기금도 그렇고요. 오르면 오를수록 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줄여야 돼요. 이거 어쩔 방법이 없고 네. 그 다음에 기관들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많은 뭐 아니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맡겨서 하는 건데 네. 아시겠지만 자꾸 개인들은 직접 투자만 해요. 네. 돈 빼서 빼니까. 네. 빼고 직접 네, 투자. 맞아요. 그리고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빼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 자금은 좀 그러니까 매수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관들은 언제 들어오냐면 증시가 급락할 때 바뀐 방법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연기금이 들어올 텐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지 않고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면 기관 순매수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코스피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내 종목도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잘 나가는 종목이랑 그렇지 못한 종목이랑 아까 이제 크게 뭐 인터넷, 자동차, 반도체 이런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이랑 못 나가는 종목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원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나갈 거라고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했다가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큰 게 네. 숫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숫자가 확실히 보이는 쪽으로 지금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성장주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강했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 누가 성장을 의심하겠습니까? 거기서 숫자까지 잘 나와요. 네. 특히 자회사들이 상장까지 하니까 그 상장 효과로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쏠렸고, 물론 네이버는 솔직히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올해는. 그렇죠. 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후광 효과죠. 어떻게 보면 또 네. 카카오 가니까.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처럼 숫자 나오는 기업, 그리고 하반기가 뭔가 좀 확실해 보이는 기업들 있죠. 상반기보다. 이런 기업들로 쏠려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숫자는 너무 좋은데 4분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2차 전지는 솔직히 적자잖아요. 네. 적자예요, 사실 아직은. 그렇죠. 근데 3분기, 4분기는 확실하게 지금 흑자전 한다고 지금 보고서 계속 쏟아져요. 네. 그 성장 의심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요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확실한데 숫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섹터 쪽으로 지금 오히려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아니, 성장주 보면 BBIG라고 하는데 네. 그 BBIG 중에서 보면 이번에 인터넷하고 2차 전지만 제대로 갔거든요. 네. 나머지 보면 관계 없어요. 바이오는 당연히 숫자가 안 네. 보이고, 예, 거기다 게임도 애매해요. 네. 기업마다 다 달라요. 네. 이게 얘가 하반기에 좋나? 네. 그 게임 또 신작 게임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불확실하고, 그 외에 반도체도 성장주인데 이거 애매한 거예요. 거기다가 친환경주는 아시겠지만 지금 숫자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은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스토리로만 갔던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 선택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토리도 선택지가 언젠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순환매 관점에서도 금리가 계속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끝나는 타이밍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요새 뭐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결국 스토리 기업도 한 번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아직은 좀 남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번 6월까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은 확실히 나는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만 하겠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5월하고 6월 초까지 제일 셌던 섹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여행 갈 거라고 기대했던 섹터들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처참하게. 왜냐면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지만 네. 이 기업들이 하반기에 숫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말까지 이거 여행 못 갈 것 같다. 네.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부러져 버렸는데 반대로 백화점이나 오히려 편의점 회사들은 네. 주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좀 미리 선조정 받았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그럼 밖으로 해외를 못 나간다고? 그럼 또 국내에서 소비하겠네? 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백화점이 오히려 수혜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시장에서 이 검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안 보인다 그러면 돈이 안 몰리면서 꺾이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민감주도 이거 보니까 지금 민감주에서 대표적인 것도 철강주인데 철강주 이거 보니까 철강석 가격 갑자기 급락하고 중국에서 규제한다 그러고 이거 숫자 나오려나?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철강주도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뻗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근데 또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시멘트는 막 신고가 났거든요. 네. 숫자가 확실하니까요. 이번에 시멘트가 7년 만에 가격 올려버렸잖아요. 시멘트 네, 가격.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방 산업이 건설은 좋고 네. 공급 인프라 늘어나요. 투자 계속한다 그러고. 전세에서. 얘네 숫자 나와.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이제 숫자와 스토리 간의 뭐 싸움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재 6월까지만 봤을 때는 계속 숫자가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그걸 검증을 한 기업들 위주로 신고가가 나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앞으로도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이오가 헬스케어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도 저는 괜찮게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은 돌 것 같은데 다만 시장이 원하는 그 헬스케어는 뭐냐면 숫자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찍히는 바이오가 뭐죠? CMO, 위탁 생산. 네. 그리고
6월 달에 헬스케어에서 제일 좋았던 섹터가 임플란트였어요. 임플란트하고 그 미용 의료기기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네. 리프팅하고 네. 이쪽은 숫자가 하반기에 찍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원 간다. 병원 가서 자기 이제 얼굴 가꾼다. 네.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네. 미리 대비를 하나 네, 보네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네. 어차피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완화되니까 네. 병원 갔을 때 또 부담 예전보단 부담도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기기는 또 달리 움직여 버렸어요. 헬스케어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게 옛날에는 그냥 바이오면 바이오고 그냥 딱딱 해서 가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섹터에서도요. 완전히 너무 차별화가 심해요. 건설 건자재인데 요새 건설 좀 부진한데 막 시멘트는 올라가고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어느 업종이든 간에 지금 숫자가 아니라요. 앞으로 한 분기, 두 개 분기 후에 숫자가 나오는 섹터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분기에 이제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연준의 태도가 살짝 바뀌는 거 아니냐. 특히 네. 뭐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이랬다가 최근에 나온 뭐 점도표나 이런 걸 보면 뭐 2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테이퍼링 속도도 뭐 이게 늦어질지 빨라질지만 모를 뿐이지 이제 진짜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막상 테이퍼링 또 발표하고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테이퍼링 발표하고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화두가 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게요. 뭐 그냥 한 해 말내 할 때가 오히려 좀 불안한 거고 네. 막상 테이퍼링 하면은 저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2013년도에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때는 버냉키 기장이 어떤 소통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깜짝 발표. 깜짝 발표해가지고 이제 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파열 의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테이퍼링 얘기를 이렇게 뭐 무조건 지금 하겠다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를 해보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원래 비둘기파로 알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인데 갑자기 자 우리 테이퍼링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네. 아직은 네. 비둘기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한번 화들짝 놀랐던 네, 거죠. 근데 좀 떨어졌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은 됐지만 파열 의장이 진화해버린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도한다 싶으면 한번 겁주고 또 약간 벌벌 떤다 싶으면 안도시키고 이러면서 테이퍼링을 계속 투자자들한테 각인을 시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테이퍼링을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용어도 많이 아실 거고, 뭐 수도꼭지라는 얘기도.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8월 정도로 예상을 많이 하다. 8월에 아마 언급하지 않을까. 8월에 언급하고 내년 초에 아마 네. 테이퍼링 그게 컨센서스인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할 거면 그냥 빨리 언급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괜히 왜냐면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테이퍼링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걸 이대로 그냥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되고 물가 오르는데 방치시키면 나중에 자산 버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효율적이 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 인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은 어차피 예정이 돼 있다면 그냥 연준의 스케줄대로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금리 인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진짜 금리 인상은 예전에도 막상 2015년도에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도 그때 금리 인상 시작을 처음 했을 때 금리위기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S&P 500 지수가 한 20% 폭락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네, 그렇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엔 올라갔죠, 당연히. 올라갔지만 금리 인상이 저는 더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결국엔. 근데 금리 인상 시기는 어차피 내년은 아닙니다. 네, 내년 아닌 것 같고 네. 빠르면 2023년이냐 2024년인데 이것도 증권사마다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뭐 CS 증권 거기서는 2024년도로 또 언급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좀 분분한데 파열 의장의 성향상 고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이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면 2023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고용 회복 속도면 저도 개인적으로 2023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고용 회복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은 아직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 같고, 그래서 지금 남은 긴축 이슈는 어차피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은 어쨌든 자산버블 우려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너무나 노출이 됐기 때문에 증시에 더는 악재는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염승환 부장님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건 과연 이 3,300까지 간 시대에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염 부장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가는 기간 동안 주가가 돈도 잘 버는데 철저히 밀려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기업이면 전 주저없이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미리 사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Round one, fight.